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4.7 보궐선거에 총 570억 원의 예산이 쓰였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든 비용은 405억 9천만 원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164억 1,800만 원입니다. 문체인 절친들 덕분에 국민 혈세가 참 많이도 쓰였습니다. 고민정이 김경수가 감방 생활을 하게 된 창원교도소를 찾아 쥐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민정은 김경수가 유죄를 확정한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말을 해야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썼는데 이렇게 김경수 아내인 김정순과 눈물에 포옹을 하며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그 마음을 다스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릎이 툭 꺾여버릴 정도면 마음이 대체 얼마나 아프다는 걸까요? 저는 이 조폭 같은 무서운 말을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명색이 남편은 시인인데 아내의 표현법은 과격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이른바 상호주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에 대한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시진핑에게 굽신굽신거리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태영호 의원이 중국인도 한국 땅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한국과의 통신선을 복구한 데 대해 북한이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를 벌여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려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남북 연락채널 복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원포인트 이벤트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정한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전사자 유해를 늘리기 위해 유품 및 유해의 조작을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를 늘리기 위해 유품이 전혀 없는 유해에 아군 유품을 뿌리고 발굴팀장이 묵인하는 것도 봤다며 북한군이나 중공군일 수도 있는데 국군 유해 발굴 감식단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아군 유해로 만들려는 조작을 시도했다는 등 다수의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발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건데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는 국방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2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친오빠인 민앵커가 며칠 전 커뮤니티에 양해의 글을 올렸듯이 현재 제가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약에 대한 부작용 테스트 중인데요.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부득이하게 뉴스 진행을 못할 때가 생길 수도 있고 예전처럼 우렁찬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빠와 저는 남매이긴 하지만 같은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남매는 뉴스 원고를 각자 따로 쓰고 있고 서로가 준비한 뉴스 대본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개인이 하는 논평을 뉴스데일리 베스트 전체의 생각으로 치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7월 28일 뉴스탑 7 7위에 오른 소식 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아내를 겨눈 네거티브 공세에 맞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비도덕적이고도 파렴치한 행태를 주제로 방송을 하고 보도하는 매체들을 윤 전 총장은 대체 왜 고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둘까? 그간 참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윤 전 총장이 드디어 강공 모드로 태세를 전환한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치명적인 공세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캠프 내부에서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고 합니다. 술집 접대부 줄리 논란에 의사와 살면서 검사를 만나고 며칠 만에 의사와 살던 집을 나오고 가정이 있는 검사와의 만남에 윤석열 당시 검사와 양다리까지 이 엄청난 의혹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대선 직전까지 두고 윤 전 총장의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윤 전 총장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전 검사의 불륜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양 전 검사도 자신의 모친이 김건희 씨와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은 인터뷰에 대해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전 검사와 윤 전 총장 캠프의 입장이 같은 날 동시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열린공간TV는 양 전 검사의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신데 그런 어머니를 왜 치매로 몰아가냐며 양 전 검사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7일 김건희 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며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인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폐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강TV와 경기신문 합동취재진은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양 전 검사와 김건희, 개명 전 이름 김명신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명순이가 김명순이가 우리 아들들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니까 엄마가 따라가야 되잖아. 우리 며느리가 따라가고 우리 아들이 혼자 있게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새에 이제 무슨 병이 났어. 병이 났는데 이 사람이 여자나 하나인데 너무나 일부동사를 못하고 너무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헌들 때만 놔두는 여자다. 여자냐고 채집 가서 살았잖아. 그래서 채집 가서 살다가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면서 나한테 엄마랑 저기 오늘 신혼여행 갈게 좀 자유했다고 해줘요. 해주지. 내가 엄마랑 우리가 난 부르기 때문에 내가 그 도래를 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보다 내 도래를 하는 내 인간의 도래를 하는다. 그래서 그 재미있게 잘 갔다 오도 내가 해줬다고. 하와이로 지금 우리 아들이 애하고 딱해. 딱한데, 뭐냐 하면 남자로서 한마디로 명시를 건드렸다는 거. 그거 가지고서 내가, 너는 그대로 나가서 이 손을 불러도 하는구나. 김명신 씨가 먼저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들? 아, 그거야 말하는 거야. 김명신 씨가 자기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뭐가? 김명신 씨가 자기가 얘기한 거냐고요? 의사하고 살다가 헤어진 거는? 아, 그거 타자 가서 20일 있다 나왔대요. 그거 김명신 씨가 얘기했어요? 본인이 자기가 직접? 너 결혼식 가서 탄 다음에 왜 나왔냐, 이렇게. 20일 있다 나와서 다시는 안 간대. 이게 만약 조작된 인터뷰가 아니라면 양 전 검사의 어머니는 치매는커녕 기억력이 대단히 좋은 분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김건희 씨가 의사랑 살다가 며칠 만에 집을 나왔는지까지 기억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열린공간TV는 양 전 검사 부모님 댁 거실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이 그림도 김건희 씨가 그려준 것이냐고 묻자 양 전 검사의 어머니는 그 그림은 서울대 미대 교수가 그려준 그림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 전 검사의 모친은 해당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 부부의 현재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원래 자신과 양 전 검사 소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 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치매 노인을 이용한 비열한 인권 유린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 전 검사 측은 27일 가족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양 전 검사는 김 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며 김 씨의 아크로비스타 306호 취득에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가 끝까지 양 전 검사와 완전하게 결혼해서 아크로비스타 취득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다른 남자 윤석열한테 시집갔다라고 말한 모친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또 양 전 검사의 모친은 아크로비스타 306호도 자신이 양 전 검사와 함께 사들여 손자 앞으로 증여하려고 했는데 현재 구속돼 있는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말에 속아 명의를 이전해준 뒤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양 전 검사 측은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유도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는 실제 점을 보려 했고 취재 중임을 밝혔다며 취재 후에 기자 명함을 전달했고 상호 전화번호를 교환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도 방문하겠다고 했으며 어머니로부터 놀러와라 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정검사 측은 모친 상태에 대해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가 어두워 가족에게도 동문서답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며 치매기가 있어 가족의 간호를 오래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모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유도된 답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유도했고 모친은 무슨 질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행위로 충격받은 어머니는 몸져 누웠다며 가족을 대표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열린공감TV 측은 어머니의 정신은 온전했다며 한동안 자식이 찾아오지도 전화도 없다고 섭섭해했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취재 윤리에 벗어나지 않았고 추후 영상 장비를 가져와서 다시 제대로 녹화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아들 내외와 상의하겠다고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말을 한 당사자를 놔두고 열린공감TV를 고소하겠다고 하느냐며 자신의 어머니가 한 말을 거짓으로 몰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보라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게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검증을 해보시면 알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합적인 보도를 보신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윤 전 총장 말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좌파 매체 열린공감TV의 주장을 신뢰하진 않지만 만약 그 주장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있는 공무원 신분의 검사가 아내와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또 상대 여자가 현재 대권 유력 후보인 윤석열의 부인이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는 내 아내가 한국에 없는 동안 다른 여자랑 같이 살았소 라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양 전 검사와 윤 전 총장 측이 마치 한 팀이 된 듯 열린공감TV 측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으니 앞으로의 법률적 진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사실 재보궐선거 직후 신속히 합당될 것으로 예측이 됐으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인한 상태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원 의견 청취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고 이준석 대표 또한 틈만 나면 가시돋친 말로 안철수 대표를 깎아내렸죠. 때문에 이들이 정말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야권 통합을 위해 눈여겨볼 만한 사안은 야권의 가장 막강한 대권 주자가 어디에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별로 막강하지 않은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 제1야당에서 영입하려고 애를 쓰진 않죠. 반면 막강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에는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 중간 지점에 안철수 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명분만 생긴다면 대권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를 품지 못한다면 야권 대통합은 미완성이 되고 향후 대선 판도에도 작던 크던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안철수의 영향력이 지난 대선만 못하다 제3지대에 있던 말던 그냥 무시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만약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최하 5%에서 최대 10% 득표율은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요. 이 정도의 수치라면 여야 양쪽 진영이 세게 맞붙는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수층을 기반으로 해 중도 세력까지 끌어들인다는 확장 전략을 가지고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대승적 결기만 있다면 양당의 통합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듯한데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분위기마저 험악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알게 모르게 무시해왔고 반대로 국민의당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으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날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강추천 기자가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3월 합당의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분 요구할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명 변경부터 당협위원장 공동지명 등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왔다며 하기 싫으면 5만 가지 이야기가 다 튀어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당 대표의 신경전은 실무협상단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실무협상단이 4차 회의를 가졌지만 당명 변경 등 국민의당 측에서 제시한 지분 요구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이날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국민의당이 요구한 국민의당 부채, 사무처 인력, 당원 승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국민의당의 추가 요구사항인 당명 변경과 야권 단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차별금지위원회, 당규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장이었던 권은희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야권 대통합 위한 합당을 추진하였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위한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됐다며 이 두 부분에 대한 괴리가 실무협상단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실무협상단의 협상을 종료하는 것으로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복수의 협상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이뤄진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이 고조되며 다소 격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민의힘 실무협상단 관계자는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럴 거면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만 따로 떼어서 가져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선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계속해서 요구 사항이 추가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실무협상단 관계자는 하나를 오케이하면 또 하나가 추가되고 논의에 없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며 이것이 정말 안철수 대표의 의지인지 안 대표로부터 협상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의 독자적 판단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무진의 공식 업무가 종료된 만큼 양당의 합당이 성사되느냐의 여부는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지난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남도지사 거리가 발생했죠. 이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지 말지 어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가 열렸는데요. 결국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론이 둘로 나뉘고 있는데 저서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조금 넘는 초단기 도지사를 뽑기 위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라는 반응과 선관위가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 또 결국 김명수의 대법원이 재판을 질질 끌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김경수 대법원 판결이 예고되면서부터 경남지사 보궐선거 여부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비록 경남 한 지역에서 열리는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대선 전 PK 민심을 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인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보궐선거가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말 지자체장 보궐선거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확정되면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야권에선 김 전 지사의 낙마로 경남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상황, 그리고
지난 4.7 보궐선거에서의 승리 여세를 몰아 이번 보궐선거까지 승리하게 되면 대선 직전 기선제압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으로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김 전 지사의 자녀 임기가 변수였는데요.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선거법 201조의 특례 규정을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과 이 선거법 201조 특례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여당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이 김 전 지사의 판결을 질질 끈 것에 대한 그런 궁금증에 대한 퍼즐이 맞춰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저희가 음성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정 공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등한시한 선관위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연 2회 보궐선거를 하도록 한 법 취지마저 무색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돼 내실 있는 도정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를 위시한 정권의 시간 끌기가 결국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경남 지역 인사들의 비판 성명도 이어졌는데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체제에서 선관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보궐선거 결정을 편파, 불공정의 오명을 싣는 기회로 삼길 바랐지만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도 가뜩이나 편향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결국 이번에도 여당에서 터진 허물을 덮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고 경남 양산갑이 지역군인 윤영석 의원도 여당에서 마치 보궐선거 비용이 야당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모든 원죄는 김 전 지사와 여당 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한 미성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당시 박영선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며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일일 알바를 하기도 했고 유세 현장마다 청년 지지자들을 내세우는 별의별 짓은 다 했지만 낙선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박영선은 이번 사건에서 쏙 빠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7세 A군과 박영선 당시 후보 선거대책위원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3개월가량 내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양천구 이마트 목돈점 앞에서 열린 박영선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을 했는데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A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4월 2일에 제가 직접 보도했던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영선 캠프 얘네들은 좀 부족한 애들만 모여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박영선 후보 유세차에 올려 연설하도록 했습니다. 얘네가 정말 요즘 젊은 층 표 얻기에 급급하긴 한가 봅니다. 법도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해대고 있으니 말입니다. 박영선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 5거리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유세차에는 청년 지지자 6명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유세차에 오르자 사회를 맡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먼저 지지 연설을 듣겠다. 먼저 이분은 생애 첫 투표자라며 대기하고 있던 강모군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생애 첫 투표자이십니다. 우리 강민혁 군의 지지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앞에 선 강군은 저는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산다.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받았지만 저는 18살 2004년생이다.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생애 첫 투표는 아니고요. 저는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 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입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어 강군이 중학생 때 사회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라고 말을 이어가던 찰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귓속말로 지지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자 강군은 죄송합니다 라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다. 지금이 순간 최악의 후보가 과연 누굽니까? 라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이름을 연호하도록 청중을 유도했습니다. 강군이 말실수를 할까 전전긍긍한 전용기 의원이 발언을 자제토록 하자 네.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우리 강민혁 국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 더 많은 분들의 지지 연설을 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박영선을 추종하는 모질이들 때문에 미성년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이게 대체 웬 난리일까요? 박영선 당시 캠프 측은 이 외에도 고발당한 건이 많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 광진구 의회 박삼래 의장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 관용차로 박영선 캠프 선거운동원들을 모셔다 주는 장면이 포착돼 국민의힘이 박삼래 의장을 고발한 바 있는데요. 박영선은 과감히 장관 배지 집어 던지고 서울시장에 괜히 출마해서 주변 사람들 정가만 쌓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선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선 룰입니다.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뿐만 아니라 경선 흥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때문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치를 때마다 당내 후보 선정이나 본선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 등을 놓고 줄곧 힘겨루기가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경선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를 놓고 후보들 간 갈등을 거듭하다가 최근에야 봉합이 됐죠. 후보 선출 시기를 10월 10일로 당초 일정보다 한 달 정도 연기하고 권역별 순회 경선 날짜도 확정했던 것인데 집권당에 비해 경선 시기가 늦은 국민의힘도 경선룰 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대한 룰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중 8명을 출연하는 1차 예비 경선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투표권을 갖는 당원의 자격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당비 3개월 이상을 납부해야 경선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생겼는데 이를 고쳐서 당비를 한 번만 내도 투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선 시작 전날까지 입당해서 당비 1,000원 이상만 내면 국민의힘 선거인단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각 국민의당과의 어떤 합당이나 당박 인사를 고려해 100% 여론조사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도 사실상 이를 염두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분들에게 그러한 책임다운 확보를 위한 활동하는 기간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 6월 전당대회 때 선거인단은 32만여 명이었고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최근 입당한 신규 당원 5만 5천여 명에 앞으로 가입할 당원까지 더해질 경우에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1차 컷오프에서의 100% 여론조사나 선거인단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은 경선 흥행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으나 역시 문제는 역선택입니다. 우리 우파 진영에서 이재명과 이낙연이 아닌 추미애가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길 바라는 것처럼 여권에 유리한 야권 후보를 만들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국민의힘 여론조사나 선거인단에 들어와 역선택을 하게 될 때의 방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선의 룰을 정하는 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측과 박근혜 후보 측은 경선 룰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었죠. 당시 박 후보는 당원 지지율이 높았고 이 후보는 일반 국민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상황이 갈등을 더욱 부추겼던 것인데 경선 결과 이명박 후보는 예상대로 여론조사, 박근혜 후보는
투표에서 각각 이김으로써 1.5%포인트라는 박빙승부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처럼 양측 간 경선이 첨예했던 만큼이나 그 후유증도 굉장히 컸는데요. 그때 감정들이 사그라들지 않아 결국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친박계 의원들이 이듬해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는 이른바 공천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야권 대선 구도산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당 밖에 있기 때문에 경선룰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입당하게 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반대로 오랜 당내 인사인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의 유리한 룰이 정해지면 당내 입지가 약한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반발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당 지도부를 비롯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중심을 잘 잡고 경선룰을 조속히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고 계신 이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 참석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오락가락하게 진술했던 고교 동창인 장모 씨가 조 전 장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여학생은 조민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장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 씨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너무 죄송스럽고 용서해달라,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라고 적었는데요. 다만 장 씨는 저는 세미나 동안 조민 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했다며 조민 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조민 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조민의 고교 동창 장모 씨의 글을 보면 뭔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심경이 굉장히 복잡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인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맺었던 친분 관계 등의 사적 관계와 조국 대 반조국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마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술 여부에 따라 이쪽이 아니면 저쪽에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일 텐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같은 장모 씨의 주장은 법정이 아닌 SNS 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같은 주장을 법정에 나가서 위증죄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다시 진술할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 씨의 발언 내용을 보면 세미나 동안 조민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은 분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미뤄보아 이 장모 씨도 뭔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런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도 조민의 입시 비리 혐의 전체를 뒤바꿀 수 없다는 게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슈가 부상하게 된 게 아마 3, 4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뉴스탑7에서 1위로 선정해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다음에 보실 영상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끝물을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과 장 씨의 가족 두 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국론마저 분열시킨 그 사람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운운하며 야당의 대권 주자로 나서는 현실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윤호중이 단단히 흥분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엔 장모 씨의 다른 SNS 글이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6일 SNS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협박 등이 존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며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위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도 할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상부에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법정 싸움을 준비하신 분들일 겁니다. 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긴 게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모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한 문장의 말을 받아 검찰과 윤석열 후보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거 일종의 더불어민주당의 치트키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벌여 털끝만큼 또 죄가 없는 우리의 대모 한명숙님을 감옥에 보냈고 우리의 청렴했던 노무현 대통령 또한 검찰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프레임을 조국과 조국 딸에게 그대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재판은 물적 증거에 의해서 거의 판결이 나는 편이죠. 김경수 재판의 경우에도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분석이 잇따랐는데요. 주민의 경우에도 서울대 인턴십뿐만 아니라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물증이 검찰에 의해 제시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조국 일가와 친한 것으로 알려진 장모 학생의 어떤 진술 하나만 가지고 판결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을까요? 조국을 소환하지 않겠다며 지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민주당 수준이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7가지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